네, 판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직접 판결문을 이제 받아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건 그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요건 제가 그 국가, 우리 이제 대한민국과 그 소송했던 사건의 그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1심에서 이겼는데, 물론 이제 전부는 아니고요. 한 6분의 5 정도 승소했고, 나머지 6분의 1 정도는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고 측, 그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제 항소하고 또 뭐 상고하고 해서 저도 이제 계속 따라갔는데요. 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모두 이제 기각돼서 1심 판결이 그 유지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대법관들 네 분 서명 날인한 거 보이시죠? 네, 이거 불속행 기각이라고요. 심리를 하지 않고 그냥 기각됐기 때문에 판결문이 아주 단촐합니다. 딱 두 페이지거든요. 자, 어쨌든 판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네, 판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립된 법의 일반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통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데요. 이 판결을 기록해 놓은 문서가 판결문입니다. 판례는 좀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판결이나 판결문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이 판결에 담겨 있는 법적인 원칙들, 이걸 말합니다. 뭐 하지만 뭐 사람들이 꼭 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률가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판례, 뭐 판결, 뭐 또는 판결문 이런 걸 그냥 서로 구분하지 않고 그 통용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판결을 가리켜 그냥 판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원칙적으로 판례는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립된 법적인 원칙이다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판례가 법인지 아닌지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지도입니다. 먼저 이렇게 나누어서요. 이쪽을 뭐라고 하죠? 네, 대륙이라고 하죠. 유럽 대륙. 그리고 이쪽은 섬인데요. 영국과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면 미국과 이제 캐나다,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러냐면요. 법계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럽 대륙 쪽에 있는 그 법 체계를 우리는 이제 대륙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섬쪽, 그죠? 이 선법이라고 하진 않고요. 영국법 또는 이제 영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영미법이라고 할 때 이 영국은 그 잉글랜드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 스코틀랜드라든가 아일랜드는 이제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미법을 말할 때 앵글로 아메리칸 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참 웨일즈가 있었죠. 웨일즈는 잉글랜드에 속해요. 그러니까 웨일즈 사람들이 좀 들으면 참 싫어하겠지만 그 웨일즈는 그 독특한 성격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잉글랜드나 이 아일랜드 아니 스코틀랜드가 이 왕국이었는데요. 웨일즈는 왕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웨일즈 군주는 뭐 킹이 아니라 프린스였습니다. 여기서 프린스는 왕자,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보통 대공이라고 부르는데,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하면 그 웨일즈 왕자가 아니라 뭐 웨일즈 대공 또는 뭐 웨일즈 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린스는 듀크보다는 좀 높고 킹보다는 확실히 아래에 있는 그 자귀를 말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영국의 왕세자가 그 웨일즈 대공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이 찰스가 웨일즈의 이제 프린스로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요 북아일랜드를 이제 포함해서 요 아일랜드는 모두 그 영미법계로 보지 않고요. 대륙법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지금 이제 영국 최고법원이 영국 대법원인데요. 영국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스코틀랜드에서 상고된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 사건을 참 스코틀랜드법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국법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지 뭐 이거부터 좀 따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법계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제 영미법이니 뭐 대륙법이니 하는 게 이 법계를 말하는 건데요. 법의 계통을 그 법계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누는데요. 뭐 좀 더 좀 엄밀하게 따진다면 정확한 용어로 말하자면 그 커먼로 계열과 그 로마 게르만법 계열로 이렇게 나눕니다. 당연히 그 영미법이 이제 커먼로 계열이고요. 대륙법이 이 로마 게르만법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먼저 이 로마 게르만법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그 고대 로마 제국의 영역인데요. 위로 저 서쪽 위로 보시면 브리타니아에서부터 그 옆에 게르마니아 그 다음에 아래 저쪽 스페인 쪽 있죠. 그 에스파니아 그 다음에 밑에 아프리카 뭐 그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뭐 그리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전역 뭐 이렇게 지배를 했던 아주 이제 거대한 제국이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한참 이제 그 크게 이제 성장을 하면 했다가 그 이후에 동로마와 이 서로마로 이제 분열이 되죠. 그리고 이 서로마는 게르만족이 이제 침입을 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로마 제국은요, 서로마가 멸망을 한 후로도 한 1000년을 더 존속하는데요. 지금의 요 그리스와 요 터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대 요 그리스 문화, 즉 이제 헬레니즘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 로마법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죠.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이 로마법을 집대성했던 게 동로마 제국의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서로마 지역이요. 이 게르만족이 점령했고, 그러면서 이제 게르만족의 그 여러 왕국들이 지배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유럽의 중세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 게르만족들은 그 자기들에게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법 체계를 이제 고수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게르만법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이 제정법, 즉 이제 성문법 중심이었다면 이 게르만법은 관습법으로 구성된 체계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비잔틴 제국이 그 동쪽에 있는 그 이슬람 세력에 맞서서 그 유럽의 어떤 기독교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지킨 거죠. 그러다가 이 동쪽에서 침입한 이 투르크족, 이제 지금의 터키족이요. 터키죠,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에게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동로마 제국이 그 이슬람 세력인 터키에게 이렇게 멸망을 하자 그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 유럽 쪽으로 이렇게 쭉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가까운 북이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대 뭐 인문주의와 그 르네상스가 이 북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결국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어떤 이 동로마의 망명객 덕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러니까 헬레니즘 전통을 계승했다가 유럽 대륙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유럽 대륙에 로마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뭐 이탈리아 이제 볼로냐 대학이 이제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중세 말에서 근대 초기에 이렇게 발달하게 된 이제 대학의 학부가 보시면 의학부, 신학부, 이렇게 법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법학은 그 로마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에서 전해진 로마법이 그 이제 대학이 발달하면서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법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 유럽 대륙에 그 로마법이 전파가 됩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법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은 로마법을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의 이제 원래 법 체계인 게르만 관습법에다가 새롭게 전해진 로마 성문법이 그러니까 서로 융합하면서 법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지금 우리는 이제 로마 게르만법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륙법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유럽 대륙의 법 체계를 대륙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륙법의 특징을 보면 그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 불문법을 보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그 법원에 관한 규정에서 성문법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 보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 시스템에서 이제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라 그 법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로마 게르만법 또는 대륙법에서는 법의 원칙적인 모습을 이제 성문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시스템을 다른 말로는 성문법주의라고 합니다. 1804년에 이 프랑스가 그 최초로 근대적 시민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 유럽 각국은 프랑스를 본받아서 시민법, 즉 이제 민법이죠. 이 민법을 성문법으로 제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문법 국가들은 다른 말로는 시민법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법, 다시 말해서 민법이라고 하는 그 단행 법률이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 영국은 좀 다릅니다. 영국 법은 이와는 전혀 이게 다르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 하면 참 떠오르는 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뭐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사의 나라. 그런데 지금 이건 지금 이 장면 보시면 신사와는 좀 전혀 상관없어 보이시죠? 사실 영국이란 나라는 이 바이킹과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바이킹의 이제 근거지가 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인데 여기에서 뭐 북해를 건너면 곧바로 영국입니다. 또 이 게르만족이 그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요. 자기들의 이제 여러 나라를 세웠는데요. 게르만족들의 나라를 이제 거의 통합하다시피 한 게 이제 프랑크 왕국입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셋으로 갈라지면서 현재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게르만족이 그 유럽으로 그 밀려 들어온 후에 다시 이제 몇 세기 후에 유럽 그 북쪽에 살던 부족들이 이제 다시 침입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북쪽 사람들이라고 해서 노르만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지금 말하는 바이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킹은 노르만족이라고 할 수 있죠. 스칸디나비아에 위치했던 바이킹, 그러니까 노르만족들이 이제 남하하면서 정복 활동을 벌이는데요.
이 노르만족들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지금의 그 노르망디 지방을 이렇게 정복합니다. 그러자 이제 프랑스, 당시 이제 프랑크 왕국이었는데, 이 프랑크 왕국에서 너네 그럼 기독교로 개종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 신하로서 나한테 충성해라.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요. 점령한 곳 땅에 그 점령지의 지배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르망디 공작으로 이렇게 자기를 주는데요. 뭐 처음에는 백작이었다가 뭐 나중에 공작으로 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노르망디를 점령했던 바이킹들이 다시 이 영국을 침입하게 돼요. 결국 노르망디의 바이킹들이 영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당시에 그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윌리엄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 그 노르망 왕조의 윌리엄 1세가 됩니다. 보통 이제 정보광 윌리엄이라고 불리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영국 왕은 영국의 왕이면서 프랑스 노르망디의 공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르망디 공작은 프랑스 왕의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왕은 영국의 왕이면서 프랑스 왕의 신하도 되는 좀 이상한 관계가 생겨버리는 거죠. 사실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영국 왕이 이 프랑스에서 갖고 있는 이 땅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많을 때는 프랑스 왕이 가진 프랑스 땅보다 영국 왕이 가진 프랑스 땅이 더 넓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겠죠. 결국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이어져서 그 프랑스의 그 왕위 계승 문제까지 이제 결합해서 일어난 전쟁이 요 백년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스코틀랜드와 관계 문제도 여기서 생겨났는데요. 프랑스 왕이 이제 영국을 견제하려고 스코틀랜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살살 부추겨서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죠. 이 잉글랜드와 이제 전쟁을 좀 벌이게 하고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 프랑스 땅에 있는 그 영국 왕의 영지를 이제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뭐 프랑스가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앙숙처럼 진해가 된 거죠. 어쨌든 이 노르망디의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나서요.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른 게 1066년인데요. 이 노르만족들은 그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재판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재판 제도와 이제 법원 제도가 계속 변화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의 이제 영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66년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1000년이 다 되도록 쭉 이어지면서 이제 발전을 해온 건데요. 참 놀랍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들이 축적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의 판결이 쌓인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재판하는 이 사건 보면 예전 언제 재판을 했던 무슨 사건과 같다 라고 하면 뭐 이번 재판도 예전에 재판을 했던 대로 이제 그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같은 사건, 뭐 유사한 사건 이렇게 통해서 그 이제 동일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룰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러한 사건은 이렇게 재판해서 이렇게 판결한다. 라는 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이게 판례예요. 이러한 판례가 뭐 이제 1000년에 걸쳐서 이제 축적된 판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웬만한 그 왕이 만드는 법, 이제 왕정 시대라든가 군주 국가에서는 법을 만드는 권한이 이 왕이나 군주에게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제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 형식적으로라도 법의 제정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뭐 이러한 그 왕이 이제 법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천년에 걸쳐서 쌓인 이 법원 판례에 비하면 참 어림없겠죠.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뭐 하긴 그 재판에서 최종적인 심판권 역시 왕에게 있습니다. 재판권은 왕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시대에 보면 그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왕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왕이 재판권을 갖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영국 법원 중에 보면 킹스 벤치 또는 뭐 퀸스 벤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 왕이 그 남자일 때는 킹스 벤치, 뭐 지금처럼 그 여왕일 때는 퀸스 벤치라고 하는데요. 뭐 왕의 의자라는 뜻이죠. 왕이 원래 이제 직접 재판을 하다가 뭐 차츰 그 직업 법관들에게 이제 재판을 맡기고 왕은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구경하는 거죠.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안 나오니까 왕의 의자만 달랑 남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왕의 의자만 갖다 놓고 뭐 재판을 했나 봐요. 뭐 지금은 이 고등법원의 이제 한 부가 이 퀸스 벤치인데요. 어찌되었든 이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 판례가 축적되어 왔고 이 판례가 그러니까 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법을 커먼로라고 하는데요. 전에는 이 보통법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유럽 대륙에도 이 보통법이 있거든요. 독일 보통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은 영국 이 법은 커먼로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영국 법보다 이제 영미법, 앵글로 아메리칸 로라고 많이 하는데요. 영국과 이제 미국을 합쳐서 부릅니다. 미국이 이 영국 이주민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발전한 나라고 또 이제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또 영국식 법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인데요. 영국과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나 호주나 보통 이제 영연방 국가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이 영국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요. 커먼로, 다시 말해서 판례가 법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나라를 판례법 국가니 뭐 또는 불문법 국가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커먼로 계열이니 뭐 판례법 국가니 이렇게 부르지만 성문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문법도 엄청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례가 아주 중요한 법이라는 의미이지 그러니까 모든 법이 판례로 되어 있다. 판례만이 유일한 법이다. 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나라 역시 성문법이 그 법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커먼론이 판례법이니 하는 건 민사관계에서의 문제고요. 형사관계는 역시 형법이라는 그 성문 법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보통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죠.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으로 정해놔야 한다라는 어떤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인데요. 무엇이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가 범죄다.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하겠다. 라고 미리 이제 법으로 정해놓고 그런 후에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법,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놔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법은 성문법, 그리고 성문법 중에서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형식만을 의미합니다. 이건 세계 그 어느 나라나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판례법 국가라든가 뭐 커먼로라든가 하는 건 결국에 민사법의 영역을 그 기초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커먼로 계열의 영미법 국가에서 판례는 곧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법원의 판례는 그 뭐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 사실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 아니면 뭐 이와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판례는 결코 법이 아닙니다. 판례는 뭘까요? 판례는 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사법부가 법을 해석한 것. 물론 이 법에는 성문법뿐만 아니라 관습법이나 조리까지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판례는 이 법에 대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또 행정해석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질의회 시집이나 이런 데 많이 실려 있는데 판례가 사법부가 한 법해석이라면 행정해석은 행정부가 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부인 국회도 법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입법부에서 한 해석을 입법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행정해석 역시 그 현실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관계에 분명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법 해석이지 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행정해석 역시 그 법원성이 부인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보론적인 내용인데요. 판례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뭐 또 재판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법학 수업에서는 이 판례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어떤 상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례를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판례는 판결을 한 법원명,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한 날짜, 사건 번호, 이런 순으로 적습니다. 네, 보시죠. 대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 2015 다 225967 판결. 자, 대법원 나오죠. 판결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 재판에서 판결한 사건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으로 요 날짜 나옵니다. 2020년 2월 13일 그리고 이게 사건 번호입니다. 2015 다 225967 뭐 2015 다 22만 5967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아까처럼 2015 다 225967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판결을 하기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판결과 결정 뭐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판결입니다. 판결은 그 실체 재판이라고요. 권리관계의 그 실질에 대해서 다투는 건데요. 변론이라고 그 소송 당사자들이 그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절차, 그러니까 변론 절차를 거쳐서 내리는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결정입니다. 결정은 그 절차에 대한 재판이고 뭐 보통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판단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의 차이점을 보시면요. 판결은 선고라고 썼는데 이 결정은 몇 월 며칠 자라고 자라고 표시되어 있죠. 네, 그 판례 표시할 때 이렇게 줄여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줄여 쓰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겁니다. 뭐 그러나 이제 판례 표시를 줄여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하는 건데요. 먼저 원래 그 표시 보시면 손해배상이라고 있죠. 이건 사건명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2020상 623 있는데 요건 판례의 출처입니다. 보통 판례를 표시할 때 이 사건명이나 공보상의 출처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줄여서 표시할 때 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줄여서 대판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서울 고등법원 판결은 어떻게 줄일까요? 네, 이제 서울 고판 이렇게 줄입니다. 그럼 대전지방법원 판결은 대전지판이라고 하겠죠. 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이라든가 뭐 천안지원 판결이라면 대전지법 공주지판, 뭐 천안지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전지판 할 때 지자와 공주지판 할 때 지자는 한자가 서로 다른데요. 대전지판 할 때는 그 지방할 때 그 지자, 그러니까 땅 지자를 쓰고요. 공주지판, 천안지판 할 때는 공주지원, 천안지원 할 때의 지자, 가지 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맨 뒤에 있는 판결이라는 말을 앞으로 빼서 법원명과 함께 표시했으니까요. 맨 뒤에 있는 판결이라는 말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선고라는 말도 빼버립니다. 그리고 선고 날짜 맨 마지막에 그 마침표를 보통 그 쉼표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대법원 결정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정이란 말을 빼고 법원명과 붙여서 이렇게 대결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또는 뭐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좀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또는 이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요 사건 번호인데요.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 번호입니다. 뭐 일종의 그 아이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례를 이제 구별해 주는 게 이 사건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건명이나 뭐 판례의 출처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사건명은 손해배상 있었죠. 그 사건명은 원고가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원고가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쟁점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원고가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의 출처 역시 2020 뭐 있었죠. 그 판례의 출처 역시 그 인터넷이 지금 발달하다 보니까 웬만한 판례는 인터넷 통해서 다 그 열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판결문 열람 신청을 하면 또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 판례가 법원 공부 어디에 나오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건명이나 그 판례 출처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사건 번호인데요. 보시면 뒤에 그 2015-225967 이게 사건 번호인데요. 이 사건 번호는 서기 연수, 그러니까 서력 기원을 줄여서 서기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는 이제 서기가 아니라 단기, 단군 기원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판례 사건 번호는 그 단기 연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서기 연수요. 1999년까지는 그 뒤에 두 자리만 쓰다가요. 2000년도부터 이 네 자리를 사용합니다. 이런 예들 많죠. 우리 이제 대학교 학번도 그런데요. 입학년도 뒤 두 자리 숫자로 이제 시작하다가 지금은 그 연도 네 자리를 다 쓰고 있죠. 저도 이제 석사까지는 두 자리 숫자를 써서 일곱 자리였는데 박사학번부터는 이제 연도 네 자리를 써서 이제 그 열 자리 숫자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열 자리 맞나요? 여러분 학번도 열 자리 맞죠?
자, 뭐 어쨌든 이 사건 번호에서 2015가 이 서기 연도인데 사건이 이 접수된 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다는 그 사건별 부호 문자인데요. 이게 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또 무슨 성격의 사건인지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225967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다고 했었는데요. 보면 그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 보니까 22만 5,967 이런 식으로 읽는 것 같아요. 재판할 때 가서 보니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그런데 학계나 뭐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225967 이런 식으로 많이 읽습니다.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는데요. 다만 앞에 그 연도와 통일성 있게 읽는 게 좋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닌데 보면 2015다 225967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2015 다 22만 5,967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좀 듣는 사람에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뭐 그 정도지 뭐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진행 번호는 원래 그 해에 그 법원에 접수된 그 사건의 순서대로 뭐 새해부터요 1번, 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붙여 나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사건 접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번호 전부가 다 뭐 꼭 접수 번호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사건 번호 이렇게 구성되고요. 사건별 부호 문자입니다. 사건별 이 부호 문자는 한 글자나 또는 두 글자의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 몇 개만 볼게요. 먼저 자음, 기역, 니은, 디귿이 뭐 있는데 이렇게 표시되는 게 사건의 심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기역은 1심, 니은은 항소심, 디귿은 상고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을 의미하고요. 다음으로 요 모음은 그 재판의 성격을 알려주는데요. 모음 아는 민사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는 형사 사건, 우는 행정 사건을 의미하죠. 이것들을 한번 조합해 볼까요? 가나다, 그죠? 고노도, 구누두 뭐 이렇게 되겠죠. 가는 민사 사건으로 1심, 나는 민사 2심, 그러니까 항소심, 다는 민사 상고심이 되겠죠. 고는 형사 1심, 노는 형사 항소심, 도는 형사 상고심이 됩니다. 그리고 구는 행정 1심, 누는 항소심, 두는 행정사건 상고심이 되는데요. 예전에 그 행정재판을 2심제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금은 3심제인데요. 이 행정재판이 2심제일 때 그 사건 번호에 누라고 표시되면 그게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뭐 1심 사건들 보면 그냥 가나 고라고 하지 않고요. 가단이니 뭐 고단이니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1심 재판의 경우에 그 법관 한 명이 그 재판을 하는 그 단독심과 3명의 법관이 재판을 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1심 단독 사건을 가단, 고단 이렇게 단독을 표시하는 그 단자를 붙여주고요. 합의부 사건이면 합자를 붙여서 가합, 고합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 단독
합의부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민사 사건에는 이 소액 사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이 소자를 붙여서 가소라고 표시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약식 기소된 사건들이 있죠. 역시 약자를 붙여서 고약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1심의 경우 그 민사 사건은 가단, 가합, 가소가 있고요. 형사는 고단, 고합, 고약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는데요. 1심의 경우에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합니다. 단독 사건이었다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그 다음에 합의부 사건이었다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그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데요. 1심과 항소심이 그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그 판단하는 그 사실심이라면, 상고심은 이 사실심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항소는 1심 판결에 그 불복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상고는 그 법률에 정하고 있는 그 상고 이유에 해당할 때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자, 판결에 불복하는 게 항소, 상고라면 이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하는 게 항고입니다. 그리고 항고심 판단에 불복하는 거, 그러니까 항고심 판단에 불복해서 다시 항고하는 걸 재항고라고 합니다. 원고는 이 법원에 자신이 원하는 걸 이제 해달라 이런 형식으로 그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빌려간 돈 5만 원을 갚아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장에 청구 취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법원이 심리를 해서 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고요. 물론 100%다 인용할 수도 있고 뭐 이걸 전부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만 인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5만 원을 갚아라 라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5만 원을 갚아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부 인용을 한 거죠. 하지만 3만 원을 갚아라 라고 했다면 일부만 인용한 것이잖아요. 다음으로 이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 이걸 기각이라고 합니다. 역시 전부 다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만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를 기각한다는 것은 일부를 인용했다는 의미죠. 앞서 말한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3만 원을 갚아라. 일부를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원고가 청구한 건 5만 원이니까 인용한 3만 원을 빼면 2만 원에 대해서 남은 2만 원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겠죠.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판결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만 원을 갚아라.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뭐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이나 기각은 원고가 그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살펴본 후에 판단하는 건데요. 원고의 청구가 뭐 어떤 소송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 이걸 갖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내용을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곧바로 그냥 소송을 내쳐버리는데요. 이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대법원에서도 뭐 역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하는 판결을 하는데요. 대법원에 이제 상고할 때 내가 원래 청구했던 게 아니라 그걸 재판을 했던 원심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심 판결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내가 상고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는데요. 만약 이유가 타당하다면 뭐 인용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고를 인용하는 건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 그 원심 판결이 이제 없어지니까요. 재판을 다시 해야겠죠. 즉 대법원에서 상고를 인용하는 판결은 재판을 다시 하라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다시 재판을 할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먼저 사건을 담당했던 그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서 그 다시 재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원심법원이 아니라 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원심법원과 그 동급인 그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재판을 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원심법원이 이제 대전고등법원이면 이걸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파기환송이고요. 이게 대전고등법원이 아니라 예컨대 뭐 광주고등법원이라든가 뭐 대구고등법원 아니면 서울고등법원 이런 데로 보내는 거죠. 이거를 파기이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그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거나 아니면 동급법원으로 보내서 재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법원에서 그 직접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는 걸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사건을 기각할 때도 있는데요. 보통 그 상고를 하면 그 상고장을 제출할 때 또는 이제 제출한 후에 그 왜 상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제 이유를 기재하는 그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러면 이 상고 이유서를 보고 그 심리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이 사건은 그 상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그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요. 곧바로 그냥 상고를 기각해 버립니다. 이것을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심리 불속행 기각은 그 대법원의 이 상고심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그 대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보통 부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대법원에는 민사, 형사, 특별, 그러니까 행정사건을 말합니다. 이렇게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이 뭐 헌법법원, 뭐 민사 대법원, 형사 대법원, 뭐 노동 대법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법원 안에서 민사 사건도 다루면 대법원 안에 민사 사건을 다루면 민사부, 형사 사건을 다루면 형사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의 부는 1부에서 3부까지 그 3개의 부가 있는데요. 대법관 수는 그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대법원장 빼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빼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개의 부에 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4명이 하나의 부로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부에서 재판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거나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전원 합의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전원 합의체 재판을 하느냐 하면 먼저 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때입니다. 대법원 그 부에서 재판을 할 때는 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그 모두 그 판결에 그 의견의 일치를 봐서, 다시 말해서 만장일치라고 하죠. 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 판결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그 전원 합의체 재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원 합의체에서는 그 다수결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다수 의견이 판결이 되고요. 이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반대 의견이 되죠. 또그 다수 의견에 대해서 결론을 같이 하는데 그 논거만 달리하는 의견이 있어요. 이런 걸 별개 의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해서 그 보충하는 보충 의견까지 대법원들이 이제 그 낸 모든 의견들이 이 판결문에 다 기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대법원 판례를 그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판례를 변경한다고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보통 무슨 판결은 변경한다, 또는 무슨 판결은 폐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그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나 할 때는 부에서 재판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되면 이 전원 합의체 재판을 합니다. 네, 이게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은 꼭 이 전원 합의체라는 문구를 넣어서 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제 노동관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그 특수한 법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제 검토했던 성문법, 관습법, 조리 이런 것들도 그 노동관계에서 아주 그 중요한 법원들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이 노동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독특한 좀 특수한 법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 법원으로 보면 우선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 그 다음에 노동계약, 사용자의 지식권, 그 다음에 노동관행, 관습이라고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관행이나 노사관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노동관행이요. 이런 것들이 좀 거론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 관습법은 법이지만 관습은 법규범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노동계약 역시 법이 아니라 계약이죠. 단체협약도 두 당사자가,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 노동 조건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라서 법이라기보다는 계약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은 그 노동조합 규약이라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계에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법규범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노동조합 규약인데요. 이 노동조합 규약은 성문법으로서 그 자치법규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보통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조합법 제11조에 그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만일 그 연합단체인 경우라면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단체에 관한 사항, 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위원회를 두는 경우엔 그 대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와 그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그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과 그 대의원의 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등등 이런 것들을 꼭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할 때 이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 규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규정하도록 한 건 노동조합의 어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체 협약인데요. 단체 협약은 법규범인지 아니면 계약규범인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법이냐 계약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체 협약은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이 노동 조건에 대해서 체결하는 협약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그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 협약에 대해서 논의할 때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 단체 협약이 법규범이냐 하는 점을 간단하게 짚고 가는 겁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은 그 단체 협약의 법규범적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나 또는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은 그 단체 협약이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만을 규율하는 그 단순한 계약 규범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법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많은 노동법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체 협약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인데요. 취업규칙에 대해 이게 취업규칙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여러 명의 노동자들과의 노동관계를 처리할 때 좀 편리하게 하려고 노동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복무 규정이나 뭐 직장 내 질서에 관한 사항들, 이거를 그 일방적으로 그 정해놓은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93조는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노동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 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또 노동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노동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 재해와 업무 외의 그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런 것들을 취업 규칙으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취업 규칙의 명칭이나 형식은 뭐 예컨대 임금 규정이나 뭐 퇴직금 규정이니 뭐 포상 징계 규칙, 뭐 복무 규율, 뭐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취업 규칙이 하나의 뭐 단일한 규정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학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학칙이지만 뭐 저나 뭐 또 다른 교수님들, 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학칙이 취업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규정집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많은 규정들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정들은 그 학교와 그 노동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취업 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은 몇 개까지 둘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좀 전에 본 것처럼 뭐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개의 취업 규칙들이 있는데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 서로 그 규율 사항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그 이루어진 뭐 여러 개의 취업 규칙들인데요. 이건 그냥 하나의 취업 규칙으로 통합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예를 들자면 그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보면 근로기준법,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뭐 등등등 매우 다양하게 많지만 이걸 다 그냥 모두 노동법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이렇게 포섭이 될 수 있잖아요. 취업규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수의 취업규칙이라고 하면 어떤 동일한 규율 사항에 대해서 두 개 이상으로 존재하는 취업규칙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규율 사항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규정된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 노동 조건을 통일하고 또 정형화하고 뭐 집단화하자는 그 취업 규칙에 존재하는 그 목적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 취업 규칙이라는 게 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러니까 다수의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취업 규칙이 있고요. 일부의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는 이 별도의 취업 규칙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취업 규칙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이렇게 그 노동 형태라든가 뭐 직종에 따라서 별도의 취업 규칙을 둔 경우라면 이 적용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 복수의 취업 규칙이 있는데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노동자는 자기에게 그 복수의 취업 규칙 중에서 그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 뭐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린다. 뭐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노동법은 이게 취업 규칙이 좀 공정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좀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요. 취업 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이게 이제 상위 규범 있잖아요. 그 법령이나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그 노동 조건의 그 기준에 미달하지는 않아야겠죠. 뭐 이게 이러한 어떤 실질적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먼저 취업 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 의견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면서 이 노동 조건의 이제 기준이 저하되면서요. 그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될 때 이때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의 방식은 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그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그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라고 합니다. 뭐 그런 방식은 뭐 투표라든가 뭐 그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그 무효가 되는데요. 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아니라 그 예전에 있었던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그 새롭게 입사를 한 노동자들에게 이 새롭게 입사한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가?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가 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들에게도 무효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효에는 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는데요. 절대적 무효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나 그러니까 다 무효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에게나 아니면 새로 입사한 노동자들에게나 다 무효가 되는 것, 이것을 그 절대적 무효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상대적 무효는 어떤 사람에게는 무효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효, 즉 효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동의를 얻지 못해서 기존의 노동자들에게는 무효이지만 새롭게 입사한 신규 노동자들에겐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또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었다면 이 취업규칙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일까요? 아니면 상대적 무효일까요? 취업규칙이 변경되기 전부터 근무를 했던 그 노동자들에게는 이 무효가 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가 없죠. 당연히 이 변경되기 전에 그 옛날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그건 노동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면서 그 노동자들이 그 이전부터 좀 갖고 있었던 어떤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인데요. 법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무효로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그 입사한 노동자들에게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그러한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그 변경된 이후에 입사를 하면서요. 그 변경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이미 알 수 있었다는 점, 또 하나는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하면서 불리하게 변경된 이 불리한 그 노동 조건이라도 수용하겠다라는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 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에 그 새롭게 입사한 노동자들에게는요, 이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1992년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인데요. 이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기 전에는 새로 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그 예전의 취업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이 절대적 무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9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요, 상대적 무효설로 판례를 변경해서 그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판례의 태도를,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설을 비판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렇죠, 이제 절대적 무효를 주장하는 견해죠. 그 취업 규칙이 상대적 무효라면 결국에 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계속 저하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법의 어떤 본래적인 규범 목적이, 그러니까 노동법의 그 목적이 약화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판례를 지지하는 견해, 이 상대적 무효설이죠. 이 지지하는 견해는 이 절대적 무효에 따르게 된다면 취업 규칙을 운용하는 게 너무 경직돼서 그 기업이 어떤 유연한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이것이 오히려 또 노동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견해를 취할 것인지는 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그 여러 개의 법원이 존재할 때 그 효력 순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헌법, 그 다음에 강행법규, 네, 이게 성문 법령을 말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지시권, 경영권, 인사권이라고도 하고요. 지휘권 또는 지휘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순서를 따르는데요. 네, 상위법, 하위법의 이제 등급을 나눈 거고요. 상위법은 당연히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런데 이 노동관계에서는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어떤 중대한 예외가 있다, 중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이라도 상위법보다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상위법이 아니라 하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어떤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통상 이 노동자 보호라는 그 노동법의 목적에서 인정되는 그 법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집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어느 사업장에 그 노동 조건을 규율하는 그 단체 협약, 그다음에 취업 규칙, 그 노동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범 사이에 그 순위를 좀 정리를 해보면 단체 협약이 1순위, 취업 규칙이 2순위, 노동 계약이 3순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체 협약에는 이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퇴직금법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의 어떤 법정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법정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당 그 31분의 평균 임금입니다. 다음으로 요 취업규칙은 법정 퇴직금에다가 그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는 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의 비율에 따라서 그 퇴직금 산정에 이 비율로 이렇게 가산하는 방식인데요. 1년당 퇴직금 액수가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5천만 원이 되죠. 이 법정 퇴직금 방식에 의하면 이게 이제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 법정 퇴직금 방식인데요. 여기에다가 그 취업규칙의 어떤 누진제 방식을 적용하면 1년 퇴직금은 500만 원이지만 2년차 퇴직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예컨대 1100만 원, 1200만 원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년 근속하고 퇴직하는 노동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그 누진율이 이렇게 적용돼서 뭐 8천만 원이 되는 뭐 그런 방식이죠. 네, 그냥 그 예로 든 거고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이렇게 그 퇴직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동계약에는 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누진율보다도 더 높은 그 누진율을 이제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노동법의 규범의 이제 서열대로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의 순이니까요. 이 순서는 참 중요합니다. 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의 순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이 순서니까 그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그 노동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그리고 취업규칙보다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가장 그 좋은 조건은 노동계약에서 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협약보다는 취업규칙보다는 노동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상위법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그 적용을 배제하고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 노동계약에서 정한 그 노동계약에서 정한 노동 조건이 적용되는 것, 이것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노동 기본권입니다. 특히 노동 3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